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존 펠런 미국 해군 장관 지명자가 중국 해군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화그룹이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인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한 자본과 기술력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존 펠런 해군 장관 지명자는 중국 해군의 급성장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해군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너무 뒤처져 있다면서 동맹국을 비롯한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 등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히고 한국 기업이 최근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Hanwha 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펠런 지명자는 이어 미국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조선소에서 배울 수 있는 최상의 기술 도입은 물론 미국 내 조선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며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현지 조선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후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주요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거론해 미한 조선업 협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PLA is on pace to surpass a 400-ship navy this year, and by the end of 2030 is on pace to have about 120 more ships compared to our very weak shipbuilding attempts. In 2023, China added 30 ships to its fleet, 15 of which were large surface combatants. We added 2. 미국 조선업의 중요성은 의회 법안으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조선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원과 하원의 법안과 함께 동맹국에서의 군함 건조를 허용하는 상원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라자루스 추적에 현상금을 내걸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해킹 공격으로 거액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벤저우 CEO 최고 경영자가 25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라자루스와의 전쟁에 동참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우 CEO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탈취된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현상금 사이트 라자루스 바운티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이트가 국제사회의 사이버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업계 최초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우 CEO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라자루스의 자금 세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용자가 직접 탈취된 자금을 추적해 현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을 플랫폼에 연동해 라자루스 관련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한 정보가 실제 자금 동결로 이어질 경우 즉시 총 현상금의 5%를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또 현상금 사냥꾼들의 자금 추적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및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과 협력해 최신 라자루스 관련 지갑 주소 데이터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우 CEO는 그러면서 웹사이트를 유지 관리할 전담팀을 배정했으며 라자루스와 업계 내 악의적 행위자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바이비트에서는 미화 약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커들은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가상지갑을 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거래 화면을 조작해 정상적인 송금처럼 보이도록 만든 뒤 내부 규칙을 변경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으로 기록된 이번 사건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등 큰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해킹 분석에 참여한 앤드류 피어먼 체이널리시스 국가안보 정보팀장은 VOA에 이번 바이비트 해킹으로 탈취된 자금이 과거 북한이 주도한 다른 공격에서 사용된 주소들과 함께 보관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이번 사건에 북한이 깊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피어먼 팀장은 또 북한 해커들이 먼저 탈취한 자금을 중간 주소로 이동시켜 흔적을 감춘 뒤 상당량의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에 연동된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로 변환했으며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이용해 자산을 네트워크 간에 이동시키는 등 과거 북한 연계 공격에서 나타난 행태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바이빗 해킹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FBI는 26일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북한이 지난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약 15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자신들의 고유한 해킹 수법인 트레이터를 이번 해킹에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를 활용해 도난된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으로 신속히 전환한 뒤 여러 블록체인에 걸쳐 수천 개의 주소로 분산시켰으며 분산된 자산들은 추가로 자금 세탁을 거쳐 현금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기업 및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북한 해커들이 탈취 자산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 특정 주소와의 거래를 차단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된 제보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추가로 군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1차 파견 병력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른 조치로 분석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확한 북한 추가 파병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며 북한군이 약 한 달간 소강 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북한군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관계자는 올해 1, 2월 중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으며 북한은 추가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낼 준비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은 11,000명에서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지만 올해 1월까지 약 4,000여 명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병력 재편과 군사 교리에 따른 추가 파병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선에서 전력이 이탈이 되거나 손실이 되면 끊임없이 거의 매일다시피 보충병이 추가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미 1월 달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또 그 시점에 즈음에서 인민군들이 전선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들, 철수설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어요. 또 1차 파병 병력의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추가 파병이 이루어진 것은 러시아의 반대급부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 이익을 확보해야 되는 북한 입장에서는요, 정전협정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정전이 될 때까지 최대한 많은 병력을 보내서 러시아 승리에 기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원은 특수전 보병 병력에 집중됐던 1차 때와는 달리 이번 추가 파병에는 정찰과 전자기전, 기계화 포병 부대 등 여러 분야의 병력들이 포함됐을 수 있다면서 사상자 다수 발생에 따른 보충의 의미를 넘어 현대전 경험 습득 차원에서 계획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종전 협상과 관련해 북한군의 추가 파병은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해서 지금 전세를 어느 정도만 유지만 해줘도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추가 파병이 전혀 손실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리히용 북한 노동당 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만났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7일 리히용 비서를 예고 없이 만났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돈 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국으로 유지한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란과 북한, 미얀마를 대상으로 하는 FATF의 고위험 관할권 목록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FATF는 각 관할권에 이란과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금융기관은 북한 또는 이란 금융기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통신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광범위한 제한과 금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현행 미국 제재 및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와의 계좌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자유지수 평가에서 북한이 올해도 전 세계 208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프리덤하우스가 27일 공개한 2025 세계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선거제도와 정치참여, 정부 기능 등 정치적 권리 평가 부문에서 40점 만점에 0점, 또 표현과 신념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 부분에서 60점 만점에 3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특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 67개국 가운데 에리트레아, 수단, 시리아 등 17개국과 함께 자유가 없는 최악 중 최악의 국가로 꼽혔습니다. 북한은 보고서 발표가 시작된 1973년 이래 매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핀란드였고 99점의 노르웨이와 97점을 받은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히고 협정이 체결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침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과 취재진 문답을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매우 잘 행동하고 있으며 평화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강조하고 협상의 쟁점 사안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최대한 많은 영토를 되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호평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평화협정이 계속되고 누구도 위반할 수 없는 역사적인 협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보다 확실한 안전보장 방안이 필요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협정이 위반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오는 2027년까지 영국의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5%로 높이기로 지난 25일 발표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기시키고 2035년까지 3%로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했던 25% 관세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런 마약의 상당 부분, 특히 펜타닐 형태의 마약은 중국에서 제조돼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심각하게 제한될 때까지 3월 4일 발효될 예정인 캐나다 멕시코 관세는 그대로 시행될 것이며 중국에도 같은 날 추가 1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으로 비용 부담을 주는 모든 나라에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상호 관세 조치도 4월 2일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 관세 관련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는 국가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튀르키예에서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은 트르키예 이스탄불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저에서 6시간가량 회담했습니다. 미국 측은 소나타 콜터 국무부 부차관보가, 러시아 측은 알렉산드르 다르치예프 외무부 북미 국장 겸 주미대사 지명자가 각각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상호 대사관 업무 정상화 등 관계 정상화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의제는 제외됐다고 유로뉴스 등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양국의 이번 접촉은 지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 뒤이은 것이며, 당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팀 구성과 양국 대사관 운영 정상화 등 4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중국, 홍콩 기반 6개 기관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이란 기업 피슈타잔 카보시, 구스타르 보시라가 해외 공급자로부터의 조달망을 재건하고 핵심 부품을 계속 얻으려는 노력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조달망을 통해 미국 동맹 공격에 쓰이는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고 이를 중동 영내 친이란 테러 단체와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제재는 이란 정권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펑위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늘 단호히 반대해왔으며 기업과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업체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두 번째 달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자체 개발한 아테나 달 착륙선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 장비들을 탑재한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이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테나는 앞으로 일주일가량 비행한 뒤 다음 달 6일쯤 달 남극에서 160km 떨어진 몬스 무통 구역에 착륙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렌트 마틴 인투이티브 머신스 우주선 담당 부대표는 이번 임무는 첫 임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달 표면에서 수행할 과학기술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아테나가 정자세로 착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사선에는 달 표면 3피트, 약 1m 깊이를 파내 향후 달 탐사에 쓰일 수 있는 얼음 등 자원 탐색, 채취 임무를 수행할 나사의 장비 한 쌍도 실렸습니다. 앞서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지난해 2월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보냈지만 성공적 발사에도 불구하고 달 착륙 과정에서 빠른 하강 속도로 인해 착륙선이 손상되면서 탐사에 실패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